믿고 맡겨달라. 완벽하게 고쳐줄게. 우리가 남도 아닌데. 고장난 자전거나 TV 얘기가 아니다. 현존 최강의 화력을 갖춘 현대전의 꽃 항공모함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손을 내민 쪽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 한낱 재활용 센터 주인으로 내몰린 상대방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다. 러시아의 굴욕, 중국에는 기회. 중국이 달려든 먹잇감은 러시아의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다. 구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취역해 28년이 지난 노후함정이지만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았다. 2016년 시리아 군사작전에 투입돼 이슬람 국가 격퇴에 앞장서며 건재를 과시하는가 싶더니 갑판이 짧아 함재기가 착륙 도중 바다에 빠지거나 고장이 잦아 링거 맞은 환자처럼 아예 인선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재래식 디젤 엔진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성능도 한참 떨어진다. 반면 중국에게 쿠즈네초프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서 위용을 뽐낸 항모 랴오닝은 1998년 경제난으로 건조가 중단된 쿠즈네초프 이번 함인 바랴그함을 들여와 개조를 거쳐 2012년 배치한 일종의 리모델링 제품이다. 중국이 최초의 항모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족보를 따지면 잔뜩 주눅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쿠즈네초프는 해양 굴기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중국 대군력의 교보민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고맙고도 찜찜하던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넝쿨찍 굴러들어왔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북부 수리공장에서 항모를 띄우던 도중 부유토크가 침몰해 대형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이 항모 갑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설상가상으로 항모를 감당할 만한 다른 도크는 멀리 떨어진 흑해에 있고 러시아 기술력으로 항모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25년까지 운영하려던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당장 추가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처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에 막혀 자금도 충분치 않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쿠즈네초프를 퇴역시키지 않을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를 보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항모가 정박할 부유도크가 없어진 터라 중국으로 갖고 와서 고치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이달 관함식을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제안은 더 두드러졌다. 최초의 국산 개발 항모인 산둥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다 이보다 큰 세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계획이어서 얼마든지 쿠즈네초프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는 러시아는 항모 한 척도 없는 빈털터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남을 것이냐며 쓸데없이 제3의 길을 찾지 말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러 공조, 미국 포위망 돌파, 기술력 과시 다중포석. 물론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핵심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항모가 끌려가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못 먹는 감을 괜히 찔러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보챌수록 남는 장사다. 우선 전략무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항모를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체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도입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경우 일본은 국내에서 기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장정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큰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만 정비 권한을 준 탓이다. 최근 일본의 F-35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반면 한미 관계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군사적 신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에 맞선 요격망을 갖추며 러시아와의 우위를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봉쇄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호위망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핵화가 지지부진해 애를 먹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방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한랭전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공조의 범위를 바다로 넓혔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의 훈련 빈도를 높이며 옥죄자 중러 양국은 이달 말 연합 해상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비동맹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던 인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도에 이어 일본마저 항모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도 한 걸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호주의 촛불을 들먹일수록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주석의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항모는 미국과 달리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 끝이 올라가 있다. 전투기를 띄우는 전자식 사출기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출력 계통 모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 출격은 미 항모의 30%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올해 관함식에 자체 개발 산둥호를 끝내 선보이지 못하고 선체 내부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항모 제작사인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의 순보 사장이 지난해 항모 관련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경질되면서 세 번째 항모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한껏 높아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항모 랴오닝, 산둥의 초기 버전인 구준의 조퍼를 깎아내리며 중국이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최근 중국은 신형 항공모함 산둥함을 취역했다. 그런데 이 항공모함을 잘 보면 한 가지 외부적 특징을 알 수 있다. 비행갑판 앞부분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져 있다. 우리 눈에 익숙한 미국 항공모함에는 없는 특징이다. 이것은 그 항공모함이 항공기의 바람 장비로 캐터폴트 대신 스키 점프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겨울철에 스키를 탈 때 경사진 점프대에서 뛰면 잠시 동안이나마 하늘을 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체 동력을 갖춘 항공기를 경사로로 바람시키면 훨씬 짧은 활주 거리로도 이륙에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물건이다.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은 생각외로 좁은 곳이다. 미 해군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비행 갑판 길이는 332m. 현재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 호넷의 최소 이륙 활주거리가 518m, 착륙 활주거리가 762m임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턱도 없다. 때문에 항공모함에서는 정상적인 활주거리보다 훨씬 짧은 거리 내에서도 항공기의 발착함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가 필요하다. 항공모함 건조 및 운용에 관해서 현재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닌 나라인 미국은 좁은 항공모함 비행 갑판 상에서의 바람을 증기식 캐터폴트를 사용해 해결하고 있다.
원래 캐터펄트는 화약이 발명되기 이전 전쟁에서 적이 성벽 너머로 돌멩이나 포탄 등 투사체를 쏘아보내기 위해 사용되었던 공성병기인 투석기의 이름이다. 생각해보면 항공모함에 장착되는 캐터펄트도 투사체 대신 항공기를 쏘아보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고정익 항공기는 적절한 속도를 내야 비행에 충분한 양력을 얻을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해전을 다룬 최신 영화 미드웨이에서도 항공모함이 충분한 속도를 내지 못하자 바람 중이던 항공기가 제대로 뜨지 못하고 추락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속 항공모함은 캐터펄트가 없이 항공기의 엔진 추력과 항공모함의 속도만으로 비행에 필요한 양력을 얻었기에 벌어진 참사였다. 따라서 항공기를 좁은 공간 내에서 빠르게 가속시켜주는 것이 캐터펄트의 역할이다. 최초로 캐터펄트를 사용한 바람이 성공한 것은 무려 1912년의 일이었다. 초기의 캐터펄트는 사용되는 동력도 압축 공기, 화약, 로켓 등 다양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때까지도 모든 항공모함에 실용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인 1950년대 수중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캐터펄트가 영국에서 처음 실용화된다. 물을 끓여 수중기를 만들면 부피가 1600배 증가하는데 이때 생기는 엄청난 압력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수중기를 사용하는 캐터펄트는 기존의 캐터펄트에 비해 동력의 힘과 내구성 면에서 훨씬 탁월하다. 현재 쓰이고 있는 미국 Z-13-1 모델의 경우 99m의 활주거리만으로 36톤의 함재기를 2초 만에 260km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다. 함재기의 이륙종량 면에서 스키 점프 방식보다 훨씬 우수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때문에 이후 영국, 미국, 프랑스 항공모함은 수중기 사용 캐터펄트를 바람장비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가들인 구소련과 중국은 21세기 현재까지도 항공모함의 캐터펄트를 실용화해 싣지 못했다. 경항공모함을 준비 중인 일본 역시 캐터펄트를 항공모함에 싣는 대신 수직 이착륙기인 F-35B를 함재기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중기 사용 캐터펄트도 단점이 있다. 부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 운용에도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 너무 거칠고 급격한 가속을 주기 때문에 항공기 기체에 가하는 스트레스도 크다. 뜨거운 고압 증기를 사용하므로 사고 시화재 위험성도 높다. 때문에 여러 군사 강대국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연구 중에 있다. 전자기식 캐터펄트의 동력원은 수중기가 아닌 전기다. 이 전기를 전자석과 선형 유도 전동기에 공급해 작동시킨다. 전자석을 이용해 캐터펄트 셔틀과 거기에 연결된 항공기를 항공모함 선체에서 어느 정도 띄워 주행 저항을 없앤 다음 캐터펄트 셔틀의 가속에는 선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자기 부상 열차와 동일한 원리다. 미 해군은 차세대 항공모함인 제랄드 R. 호드급 항공모함에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모함에 캐터펄트를 달지 못했던 러시아와 중국도 이를 연구하고 있다.